TV에 나오는 머슴특 무언가를 똑똑히 봤다고 함. 그리고 옛날 TV 사극특 지방에 사는 관리 서울 말투 씀, 서울에 사는 머슴특 사투리 씀. 메리 셀러스트호 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미제 사건,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이게 메리 셀러스트호를 이제 묘사한 판화인데 발견될 당시에 메리 셀러스트호잖아. 그럼 뭔가 얘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겠지. 배의 이름은 메리 셀러스트인데 80년대 일본 서적을 번역한 서적에선 마리 세레스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왔고 브리건틴 형식의 범선입니다. 지금도 메리 셀레스트, 메리 셀레스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리건틴식 범선은 뭐 이런 건가 봐. 두 개의 마스트, 여기 기둥, 포어 마스트에는 스퀘어 셰일 범장을, 메인 마스트에는 종범 범장을 갖춘 범선. 브릭과 비슷하지만 뭐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어. 야씨, 이 정도만 해도 되게 비싸겠다. 브릭!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호. 두 개의 마스트를 지니고 있고 스퀘어 셰일 범장을 갖춘 범선. 속도가 빠르고 18세기 19세기에 널리 사용된 브리건틴에서 발전함. 자, 브리건틴은 하나만 있었죠. 하나. 그리고 뒤에는 요거죠. 삼각이죠. 하지만 브릭은 두 개 다 네모 배다. 근데 요거는 요렇게 돛치로 가는 거는 선원이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지? 이거 조종을 계속 해줘야 하잖아. 바람 따라 세팅 바꿔주고 뭐 해주고. 그럼 올라가서 그 돛 폈다가 접었다가 막. 그지? 근데 이게 에코다. 친환경이다. 자연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에코다. 이게 에코야. 노로 가는 배보다 적게 듦. 아 그렇겠죠. 노로 가면은 풀파워. 자기가 풀파워로. 인간의 힘으로만. 이런 겁니다. 아무튼 요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브리건틴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아무튼 요 브리건틴 형식의 범선인데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희대의 선박 유령선 미스테리 사건입니다. 149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많은 창작물들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메리 셀러스트호의 이름은 아마존호였고 군함이나 어선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역선으로 건조된 범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1861년에 캐나다의 노바스코샤주의 스펜서 섬의 조슈아 듀이스에 의해 건조되었는데요. 첫 번째 선장 로버트 맥랜런은 소유주 중 한 명의 아들이었는데 임명된 지 9일 만에 폐렴에 걸리고 첫 항해에 나서자마자 죽었다고 합니다. 다음 선장인 존 너팅 파커는 어선을 들이받았고 수리를 위해 항구로 돌아와야 했는데요. 그런데 수리 중 배 가운데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캐나다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대서양 횡단 항해 역시 재앙 그 자체였는데요. 영국의 노버 해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고 결국 새 선장은 해임되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뭐 선장이 폐렴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화재가 나고 갖다 받고 교통사고 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계속. 그래서 시장은 불길했지만 아마존호는 노바스코샤의 소유주들 하에 6년간 이윤을 남기며 순탄한 항해를 했습니다. 그 6년간은 무사고였어요. 무사고면은 대충 때려 박으면 무사고 2190일 순탄한 항해죠. 무사고 항해도 하고 있었어. 이동안 서인도 제도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왕래하며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운반했습니다. 1867년 폭풍으로 배가 좌초되었다가 구조받았는데요. 그 후 뉴욕의 리차드 하인즈가 1750달러에 사서 8825달러를 들여 수리했습니다. 좌초되었다가 구조받아서 이 프레임만 남기고 나머지 다 가른 거야. 수리비가 몇 배야? 한 4배 이상이네요. 5배네 5배. 이거 왜 한 거지 그러면? 그래도 남는 장사인가 보다. 프레임만 남기고 했나 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1868년 미국 선박으로 등록되고 그 다음 해 메리 셀레스트호라고 개명되었는데요. 소유권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은 J.H. 윈체스터였는데 배에 관련된 저주를 의식해서인지 배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주라고 하기에는 6년간 좀 별일이 없었어. 그지? 앞에 이것보다는 뒤에 이게 좌초돼서 구조받은 게 좀 찝찝했던 것 같아. 배 밑부분에 일부가 썩어있는 것을 보고 배 바닥 부분에 구리판을 깔고 갑판의 선실을 길게 하는 등 배를 튼튼하게 개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는 마스트 2개, 길이 103피트, 폭 25피트, 288톤급에 다다르는 대형 선박이 됐습니다. 선실도 길게 하고 구리판을 깔아가지고 튼튼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메리 셀러스트호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그 경험이 아주 풍부한 벤자민 브리그즈 선장이 메리 셀러스트호의 선장으로 임명되었고요. 메리 셀러스트호는 알코올 원액을 가득 싣고 제노바까지 갈 계획이었습니다. 1872년 11월 7일 브리그즈 선장의 지휘 아래 메리 셀러스트호는 뉴욕을 출항했는데요. 뉴욕을 출항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탈리아 제노바까지 갈 계획이었어. 안에는 알코올 원액을 잔뜩 실었어. 굉장히 불길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메리 셀러스트호는 제노바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사람들은 메리 셀러스트가 재난으로 침몰했거나 해적에 납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고일 수 있어. 하지만 이 메리 셀러스트호가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난다는 거야. 그니까 이제 미스테리 사고가 되는 거야. 배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두둥. 메리 셀러스트호가 출항하고 1개월이 지난 1872년 12월 4일 내 생일 전이네요. 대략 오후 1시경 영국 상선 디 그라티아호의 조타수 존 존스는 아조레스 제도와 포르투갈 사이의 북대서양에서 마스트 2개를 단 수상쩍은 범선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발견했다는 거야. 영국 상선이. 디 그라티아호의 위치는 대략 북위 38도 서경 17도 포르투갈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그 배는 8km 정도 디그라티아호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배는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뱃머리에 삼각돛대와 앞돛대의 스테이세일만 펼친 기이한 모습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뱃머리 쪽에 돛만 펼쳐져 있었나봐. 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그 배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 배가 바로 메리 셀러스트호였습니다. 참고로 디그라티아호의 데이비드 모어하우스 선장은 메리 셀러스트호를 알고 브리그지 선장과 개인적으로 술도 마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배보다 앞서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어하우스 선장은 메리 셀러스트호가 어째서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366m 정도까지 접근하여 2시간 동안 배를 세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배는 항해 중이었지만 우연 방향으로는 불안정하게 항해하고 있었고 천천히 지브롤터 해협 쪽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조타석이나 갑판에 아무도 없었고 선원들은 배가 표류 중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 스페인. 여기 지브롤터. 여기까지가 스페인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로코예요. 대항시대에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배들이 다 여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입구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해적질 하면 돼요. 그럼 선원 없어도 바로 새우타에다 세워가지고 다 팔고 해적질하기 아주 좋아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디그라티아호의 1등 항해사 올리버 데보는 선원 몇몇을 이끌고 메리 셀러스트호에 올라탔습니다. 데보는 배에 아무도 없으며 배 전체가 완전히 젖어 엉망인 상태입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갑판들 사이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화물칸에는 물이 1.1m 높이로 차 있었습니다. 작동 가능한 물펌프가 하나 있었고 다른 2개는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구명정 한 척이 사라져 있었으며 선원들이 매우 급하게 배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배는 가라앉고 있지 않았으며 항해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탈출했는데 배는 돌아다닐 수 있어. 물만 가득 찼을 뿐. 신기한 거죠. 배의 상태와 문제점. 메리 셀레스트호는 상당한 양의 물이 차 있었지만 여전히 항해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펌프 3개가 꺼내져 있었는데 2개는 분해된 상태고 하나는 발견된 순간까지도 작동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선장의 항해 일지를 제외하면 모든 서류가 사라져 있었고 항해 일지는 11월 25일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배의 시계는 고장나 있었고 나침반은 부서져 있었으며 육분이와 경선이가 사라져 있었고 배의 유일한 구명정도 사라졌습니다. 배에 주돛을 올리고 내리는 밧줄도 없었고 밧줄 하나가 배에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었는데 밧줄 반대쪽은 물에 들이내려져 배 뒤쪽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끝이 매우 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서류가 다 사라졌어. 이거는 인위적으로 가져갔을 리는 없어 보이는데 가져갔을 확률도 있죠. 그리고 항해일지는 11월 25일까지만 적혀 있었고 다 막 고장 나 있었고 육분이와 경선이를 챙겨서 구명정을 타고 나갔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이게 해졌어. 해지고 앞에 요것만 돛이 뭐 앞에만 있었다고 해. 뭐 여기는 없고 요거 여기에 밧줄이 묶여 있었는데 이렇게 질질질 이렇게 엄청 해져 있었다. 꼬랑지가 요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구명정 없고 육분이 경선이 뭐 항해도구 사라짐 서류도 없고 이 상태로 물이 차 있는 채로 막 떠다니고 있었어요. 얘가 그냥 탈 수 있는 상태인데 화물인 알코올통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중 9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9통은 붉은 오크제 나무제, 나머지 흰 오크 나무제였는데 붉은 오크로 만든 통들은 투과성이 강하게 알코올이 휘발하여 가스가 밖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아무튼 알코올도 그대로 있었어. 9통 말고는. 선원들의 개인 용품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해적들이 노략질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였습니다. 싸움이나 폭력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으며 음식과 물
물 또한 항해를 하기에 충분한 양이 모두 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메리 셀러스트호는 11월 25일 이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채 열흘 넘게 유령처럼 표류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다 와가지고, 그치? 벤자민 스푸너 브리그즈 선장. 메리 셀러스트호에는 브리그즈 선장과 선원 7명 외에 선장의 아내 사라와 수살된 딸 소피아 마틸다도 타고 있었습니다. 모어하우스는 그들이 배를 포기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난감했는데요. 대보 1등 항해사는 디 그라티아호의 두 선원을 파견하여 메리 셀러스트호를 지브롤터로 인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모어하우스는 아무래도 기분이 불쾌해서 메리 셀러스트호를 놔두고 가려고 했지만 대보가 조난당했어도 멀쩡한 배를 예인해오면 최대 5,000 파운드라는 큰 돈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 배를 그냥 놔두고 가면 나중에 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대보가 사실상 이제 제갈공명 같은 존재인가봐. 1등 항해사. 이때 기준으로 1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무조건 5,000 파운드를 내주는 건 아니고 배 손상 유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돈의 차이가 있는데 메리 셀러스트는 배가 조금만 고치면 될 정도로 멀쩡한 수준이라 5,000 파운드를 받았다고 한다. 아, 실제로 받았나봐요. 10억 받았나봐. 이거 개꿀이지? 10억 돌아다니는 거 주운 거야. 10억을 주운 거야 그냥. 모어하우스 선장은 내키지 않았으나 그의 말에 동의하여 배를 예인했고 6.15 지브롤터에 입항했습니다. 영국의 관료는 메리 셀러스트호를 즉시 억류했고 즉시 메리 셀러스트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가 배에 걸린 보험금을 노리고 한 자작극이라고 생각했다. 모어하우스 선장과 브리그즈 선장은 서로 친했기 때문에 출항 전날 뉴욕에서 같이 식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작극 혐의는 곧 풀렸습니다. 그렇게 자작극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를 팔아서 오는 이득보다는 더 돈을 못 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자작극이라고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귀신같이 없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항구에 브리그즈 선장 일행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졌지만 그들의 흔적 아무 데서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럼 어디서 살 것이야, 그치? 당시 조사관 중 한 사람은 메리 셀러스트호는 디 그라티아호와 만나서 가볍게 술자리를 나눈다가 싸움이 벌어져 살해당했으며 디 그라티아호 선원들의 시체를 바닥에 쳐넣고 우연히 만난 것을 위장했다는 주장을 고집했습니다. 조사관 중에 한 명이 만난 거야, 여기 지나가다가 배끼리. 그래서 술자리를 나누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제 팀전이 된 거지. 그래서 디 그라티아호가 승리해서 나머지 이제 패배팀은 바다에 이제 넣었다 이건데, 디 그라티아호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분노했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격렬하게 싸운 흔적도 없었고 모어하우스에 대한 수사에도 돈이 그리 급하지도 않았으며 빚도 없는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디 그라티아호 승무원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는데요. 하지만 디 그라티아호를 범인으로 의심하던 조사관은 죽을 때까지 그 의심을 버리지 않았기에 디 그라티아호 승무원들은 그 조사관을 죽도록 싫어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의심해.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참 조사관이야. 의심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뭔가 사명감을 갖고 계속 의심을 했잖아. 버리지 않았어. 근데 이 조사관이 계속 의심을 했다는 거는 분위기가 있다는 건가? 증거가 없을 뿐? 아무튼 여기까지 나왔어. 그 다음 다국적으로 이루어진 선원들이 각자 국적에 따라 다툼이 벌어져 반란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선원 7명은 독일인 4명, 덴마크인 1명, 미국인 2명이었고 가장 수가 많은 독일인이 의심을 받았지만 조사 결과 선원들의 반란 가능성은 역시 없었습니다. 발견 당시 도끼 자국과 더럽혀진 칼, 약간의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정말 약간이라 반란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이었고 특히 내부가 매우 잘 정돈되어 있어 그 어떤 반란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안에 내부가 깔끔했다, 평온했다. 몇 달간 수사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인 불명의 미제 사건이 선상사고로 이어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선주 측은 보험사를 통하여 구조비로 5,000 파운드를 모어하우스 선장 일행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이건 진짜 오브라딘호네? 오브라딘호가 완전 가져왔네. 오브라딘호가 뭐냐면은 그 내가 보험사 직원이 돼가지고 오브라딘호가 텅텅 빈 채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는 거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군지를 계속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내게 되거든요. 오브라딘호가 완전 그냥 갖다 썼네요. 그 이후 메리 셀러스트호에 탔던 선장과 선원, 선장의 가족들은 다시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J.H. 윈체스터는 사건 이후 배를 처분할까 고민했는데 메리 셀러스트호가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아버지인 헨리 윈체스터 빈터즈가 미국 보스턴에서 익사사고로 죽는 것을 보고 메리 셀러스트호를 처분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배를 엄청난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 후로 13년 동안 선주는 무려 17번이나 바뀌었고 그때쯤 돼서는 배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러스트호가 또 돌아오니까 선주 아빠가 익사사고로 죽음. 계속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 메리 셀러스트호의 마지막 선장 길먼 C. 파커는 메리 셀러스트호를 운항해서는 도저히 이득을 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이 저주받은 배를 보험 사기의 희생물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메리 셀러스트호의 저주는 아직 계속되었으니 마지막으로 배를 처분하려고 보험 사기를 통해서 돈을 끝까지 뽑아내려고 결정을 했지만 메리 셀러스트호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름이 C거가 아니고 C 파커예요. 길먼 C 파커. 파커 선장은 부추나 고양이 사료 같은 잡동사니에 과도한 보험을 붙여 배를 가득 싣고 고의로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만들었지만 결국 침몰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갖다 박았는데 침몰이 안 돼. 그러니까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그냥 인간도 없는 상태에서 왔거든. 귀가했거든. 그치? 배가 알아서 귀가했는데 이런 걸로 13년이 지났다고 해서 너무 만만하게 본 거지. 날 같다고 우습게 본 거야. 그래서 애매하게 부서져 항해만 곤란하게 돼버린 메리 셀러스트호에 이번에 불을 질러보았지만 타고 남은 잔해마저도 꿋꿋하게 물에 떠 있었습니다. 결국 파커 선장은 잊지도 않은 화물을 더 추가해서 터무니없는 보험을 신청했는데 그만 덜미가 잡혔습니다. 파커는 $500의 인양권을 팔았고 다른 여타 물건들과 함께 술 125통, 청어 957통, $1,000 상당의 식기류가 적화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와 적화는 보험회사 5곳에서 $34,000 상당의 보험을 들었는데요. 당시 외항에서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면 교수형이었고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지만 파커 선장의 재판은 제자리 걸음만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배심원단 12명 중 5명은 사람을 사형대에 올려 죽이기를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배심원단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 때문에 인명사고도 없이 그냥 폐선 침몰시킨 걸로 사람 죽인 놈들이라는 시선,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일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사형이라는 중형 때문에 당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유죄를 선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커 선장은 무죄로 풀려났지만 결국 3개월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빼박인데 혹시라도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한 거지. 너무 빼박인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죽이면은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이제 내 일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니라고 그냥 하는 거지. 판단을 안 해버리는 거지. 쉽사리 결정을 못했다. 보험 사기로 사람을 죽이는 게 좀 찝찝했기 때문에. 근데 왜 3개월 뒤에 죽었을까? 3개월 후의 사망은 이거 물건 이거 실은 사람 아니야? 사업 망한 사람? 이후 메리 셀러스트호는 도저히 수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1872년 사고가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1923년 바다에서 스스로 침몰할 수 있도록 해안에서 떠내려 보냈습니다. 왜 계속 갖고 있었어? 아, 이걸 버리려면 돈이 필요해서 그랬나? 그래서 자율주행에 맡겼다. 왜냐면 너 자율주행 잘하잖아. 너 가서 이제 풀어줄 테니까 너 자유를 얻어서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 그래서 스스로 침몰할 수 있도록 해안에 떠내려 보냈는데 이후 미국에서는 메리 셀러스트호가 아이티 앞바다에 가라앉았다고 추정한다. 딱 여기까지가 진상입니다. 진짜 이거 배가 어떻게 되게 튼튼한가 봐. 일부러 막 부시려고 해도 안 부서져. 가설이 있어요. 밧줄 하나가 단단하게 배에 묶여 있었잖아요. 반대쪽 끝이 심하게 해진 상태였고 배의 유일한 구명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원들이 어떠한 응급 사태를 맞아 밧줄로 선체에 묶은 구명보트로 옮겼다 피신했다가 밧줄이 끊어진 거라는 가설이 제기됨. 배가 최속력을 항해했다면 그 힘에 의해 밧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밧줄로 구명정에다가 선원들이 다 여기로 온 거야. 여기를 비우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기로 피한 거지? 웬만한 상황이 다 여기가 좋은 거 아니야? 여기보다는? 해적이 왔다고? 근데 여기 봐봐. 이 내부에 선원실은 흔적이 없었대잖아. 평온한 상태였대잖아. 알코올이 불났다고? 알코올이 불났는데 일로 도망가? 불을 꺼야지? 여기다 묶어놓고 강화도로 도망가? 뭐 유령이 나타나서 무서워서 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 가설이 맞다면 그것도 제시를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술게임? 그러니까 여기서 손병호 게임을 해. 수염난 사람 접어. 그래서 5명 다 접으면 다 일로 가. 근데 술 취해가지고 다 일로 간지 몰랐어. 조정을 못하네? 야 빨리 돌아가는데 뚝 끊겼어. 자율주행 상태였어. 그 누가 밧줄 좀 당겨봐. 근데 뭐 아무도 안 남았네? 다 여기 타 있어. 근데 배는 최고 속력으로 가고 있어. 뚝 끊겼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떠다녀. 손병호 게임 때문에. 아니면 이거 밧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결시켜놓고 술 먹은 어떤 사람이 왕게임을 해서 나 말고 다 여기 타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당겨주려고 했는데 술 먹고 여기 빠져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딱 끊겨가지고 배는 가고 요거는 가라앉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서류 같은 거는 없어졌는데 왜 서류가 또 없어졌는지도 모르겠네. 봐봐. 서류가 없었고 육분이 등 항해도구 없었고 싸움 흔적은 없었어. 펌프가 분해돼 있었어. 3개 중 2개 분해, 하나는 사용 가능. 그리고 배에 물이 이렇게 차 있었다. 뭐 아무튼 여기 있었고 빈 드럼통 9개와 관련지어 화물을 실은 알코올이 폭발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로는 가장 설득력이 높은 가설인데요. 붉은 오크로 만든 드럼통은 흰 오크로 만든 드럼통보다 액체를 쉽게 머금곤 하는데 메리 셀러스트호에서는 알코올 원액을 머금어 버렸다는 것이다. 혹은 오크통에서 기여한 알코올이 점점 새어나와 화물칸을
가득 채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럼통을 유지하는 철제 밴드가 서로 부딪히면서 마찰로 인해 순간적인 스파크가 만들어져서 알코올을 점화시키면서 폭발했다는 논리. 알코올은 워낙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기 때문에 드럼통을 전혀 그스르지 않고도 폭발할 수 있다고 함. 그래서 이 굉음을 듣고 브리그스비 선장이 배가 터지겠다 하고 대피시켰어. 근데 대피시켰는데 메리 셀러스토가 안 가라앉았어. 판단 미스. 펑 소리나서 뭐야 깜짝이야 배를 버려라 했는데 다 서류 챙겨서 얼른 도망갔는데 배는 멀쩡했고 오히려 탈출했다가 생사가 지금 불투명함. 아마 죽었을 확률이 높죠. 바다에 빠져서. 혹은 오크통에서 기여한 알코올이 점점 새어나와서 화물칸을 가득 채웠고 화물칸을 열어본 선원들이 뿜어져 나오는 가스 연기와 스파크에 놀라 배가 곧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황급히 구명배로 옮겨 탔다는 것. 구명보트에 탄 탑승자들은 망망대해에서 죽었을 확률이 높다. 물펌프 2개 분해는 뭐냐? 물펌프 2개 분해가 이거는 설명이 안 되죠. 물펌프로 꺼보려고 했나? 분해해서 뭘 만들려고 했나?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알코올에 붙은 불을 끌려고 했나? 물펌프는 물 빼는 도구임. 그러니까 바닷속에다 넣어가지고 하면 바닷물 펌프로 할 수 있잖아. 역펌프. 문과일 수도. 물을 부어. 물을 부어서 껐어. 그리고 그 물이 흥건해져가지고 그거를 물펌프로 뺐다? 아무튼 보겠습니다. 2007년 스미소니언 TV 다큐멘터리에서 설명한 시기상조 배 포기론도 있습니다. 심한 폭풍을 만나서 배에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하자 물펌프, 그치, 물펌프가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걸 든 거지. 물펌프 3개를 돌려 물을 빼기 시작했는데 펌프 2개가 고장난 거죠. 이전 화물에서 흘러져 나와 있었던 연탄가루나 공사 후 남은 나무 조각 등 바로 이전에 연탄을 싣고 있었고 최근에 배를 완전히 뜯어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물펌프 2개가 분해되어 있었던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났으니까 분해한 거죠. 근데 물펌프가 고장났는데 그거를 고치는 상황이라는 건 뭐냐? 물펌프 3개를 풀로 써야지만 하는 상황이어야지만 고쳐야 되는 거죠. 그치? 안 그러면 처박아 놓겠지. 펌프가 3개가 다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고치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안에 자체적으로 막 고치려고 한 거고, 물펌프 하나만 동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선체에 물이 얼마나 들어차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배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구명선에 옮겼다 산타 마리아 섬을 향해 나아갔지만 결국 구명배가 가라앉고 말았다는 것. 이 이론에서는 선장의 경선이가 늦게 가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실제 위치에서보다 동쪽에 배가 있다고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근거로서 마지막 5일의 선장이 일제에 따른 배의 이동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인데 요게 좀 더 난 맞는 것 같아. 그래야지 물 펌프가 설명이 돼요. 그리고 항해 도구가 사라졌잖아. 서류도 사라졌고. 이거는 인간이 인지를 하고 구명 보트로 간 건데 그거가 위에는 물 펌프가 설명이 안 되는데 아래는 충분히 설명이 된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 곧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옮겨 탔는데, 왜냐면 배가 막 그냥 서서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폭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빨리 했는데 배가 생각보다 튼튼했고 물이 별로 안 차 있었다. 그래서 오판을 했을 것이다. 요런 빠른 썰엔 한타 막 이겨가고 있었는데 썰엔 해가지고 쉬 터진 포기. 사고설도 있습니다. 메리 셀러스토의 선장의 딸은 돌고래 구경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는데, 메리 셀러스토에도 선장의 딸이 돌고래를 구경할 수 있는 또 다른 가판의 배 외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메리 셀러스토 안에 돌고래 구경할 수 있는 가판이 있었어. 여기에 나온 가설로 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에서 돌고래를 구경하다가 가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서지면서 전부 사망했다는 설. 근데 이 가설도 구멍이 있는 게, 아무리 돌고래가 신기하다고 배의 모든 사람이 가판에서 구경을 할 만큼 정신줄을 놓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반론. 관광 크루즈선도 아니고 대다수 선원들이 돌고래 어디 한두 번 봤겠는가? 긴급한 상황이 아닌 당직을 선언할 위치를 벗어야 하지 않은 상선 사관들과 선원들은 꼭 있다. 그치? 그리고 모든 선원이 그 가판에서 같이 죽어야 돼.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사람 있으면은, 근데 한 명이 살아있는데 그 큰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적으면서 해볼게요. 자, 배가 있어요. 근데 돌고래를 좋아해서 여기다가 뭐 만들었어. 돌고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다 구경하려고 해. 그래서 이게 부서져서 빠졌어. 선장 일행들이랑 다. 근데 여기 뭐 다른 일 하고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뭐 돛 접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바닥 닦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다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발견을 한 거지. 선장님, 어떡하지? 빠졌는데? 우리들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졌어. 인원이 부족해졌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쳐. 그래서 물이 막 차. 그래서 이들끼리 막 펌프로 해보려고 하고 했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탈출. 그러니까 이거랑 섞는 거지. 이거는 섞어. 배를 시기상조해서 포기를 하게 됐는가야. 왜?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왜 인원이 부족했냐? 돌고래 구경하다가 빠져서. 가판이 부서진 흔적이 있나? 부서진 흔적이 있었으니까 이런 가설을 했겠죠?
자, 또 다른 가설. 자메이카에서 1916년 어느 선원이 목격한 일화인데 자신이 메리 셀러스트호의 선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노인을 어느 술집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메리 셀러스트호는 항해하던 11월 말에 표류하던 배를 발견했는데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병으로 다 죽었고 배 안에 금괴가 가득 있었다는 것이다. 어림잡아도 몇 톤이 넘을 듯한 엄청난 금괴라서 선장과 선원들은 대충 값어치로 생각하니까 1억 5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거액. 당연히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두고 누구도 신고하자는 소리를 안 했고 이걸 나눠 가지면 엄청난 돈이 되지. 다들 그 금괴를 나눠 갖고자 메리 셀러스트호에서 내렸고 금괴만 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메리 셀러스트호에는 선주가 따로 있습니다. 항구에 오면 화물 조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금괴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렇게 엄청난 금괴라면 정밀 조사를 받거나 더 많은 금괴를 숨기지 않았냐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메리 셀러스트호에서 내렸고 그 배를 타고 가고자 메리 셀러스트의 화물이 알코올을 뜯어 소독했다는 것이다. 실제 메리 셀러스트호의 화물인 알코올 중 9통은 뜯겨져 내용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알코올 9통이 뜯어져 있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 그래서 이걸로 소독을 했다. 이사하려고. 하지만 금괴가 가득 실린 배에 소독만 하고 먹을 것이나 물은 죄다 두고 왔다는 이해가 가지 않죠. 물이랑 음식이 안에서 충분한 양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 의문에 대해 노인도 답변했는데 그 배에도 먹을 게 가득 있었고 물도 밀봉돼서 한동안 견딜 수 있었기에 차라리 메리 셀러스트를 포기하고 그냥 정체 모를 일로 사람이 사라진 것을 대충 꾸미자 메리 셀러스트를 놔두고 항해 도구들과 구명정을 챙겨서 빠져나간 뒤 각자 금괴를 나눠가지고 흩어졌던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합니다. 구명정은 왜 챙겨? 이 배를 타고 갈 건데 물펌프는? 그러니까 이거지. 물펌프는 막 폭풍으로 만나서 썼는데 하나가 남아서 겨우 그 물을 비워가지고 다시 운행을 했고 하는 도중에 만났다. 물을 펌프를 2개를 분해할 정도로 폭풍우가 셌는데 겨우 가까스로 잘 넘겼고 당연히 40년이 지나도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메리 셀러스트호 사건은 자메이카에 있던 뱃사람들이 가득한 술집에서 모르는 일들이 없었으므로 선원은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그럼 40년 넘게 당신은 뭐라고 지냈습니까? 하자 노인은 알 것 없어 하면서 그냥 나갔고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금괴를 나르던 밀수선도 있었고 밀수선 승조원이 전염병으로 전멸해 배가 바다 위를 떠다가 프랑스 해군이 발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주워 듣고 여기다 붙인 건가?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어 다. 그리고 배는 깨끗해. 그래서 메리 셀레스트호 사람들은 해서 어디론가 떠났어.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발견을 못했어. 그 밖에 1953년 북중미 어느 무인도에 표류했던 프랑스 국적 선원들이 섬에서 해골을 발견했는데 해골에 헐거워진 옷에 꽂힌 이름표에 벤자민 브리그즈라는 이름이 써있어서 또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름. 벤자민 브리그즈 무인도로 갔다. 근데 만약에 이 위에 말이 맞다면은 이런 무인도에 있을 리가 없죠. 그쵸? 그럼 배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배는 안 남아있잖아.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은 그 구명정을 타고 가서 결국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못 살았다. 그리고 그 큰 배를 타고 어디론가 도착해야 되는데 그치? 1800 막 이럴 때 어느 정도 체계가 다 잡혀 있어가지고 그치? 어느 나라로 들어갈 거야. 그 외에도 식량으로 실었던 빵에 핀 곰팡이가 승객들의 환각을 유발시켰다는 설, 발바리 해적들이 그들을 습격했다는 설, 선박 상태가 깨끗한 상태라 신빙성은 낮다. UFO 외계인에 납치됐다는 설, 먹을 것이나 물을 죄다 두고 살아있으니 외계인이 납치했다는 것이지만 말 그대로 SF 소설에 불과한 얘기다. 인간을 납치하려고 지구였으면 확실히 인간이 존재하는 대륙에서 납치하지 바다를 뒤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굳이 찾자면 심심해서 지구 놀랐다 바다에 배가 보이길래 낚시하듯이 납치했다는 설 정도가 있다. 덧붙여진 얘기도 있는데요. 메리 셀레스토에는 조리하다가 주방 담당이 뭔가 급한 일이 있었는지 조리하던 도중에 갑자기 놔두고 사라진 것인지 조리하고 있던 음식이 그대로 주방에 남아있었다는 거. 이거는 갑자기 추가된 내용이야. 그리고 면도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간 듯이 수염이 엉겨붙은 채로 남은 면도날도 욕실에 있었고 항해 일지에는 브리그즈 선장이 급하게 갈겨 쓴 안에 살아가라는 부분이 마지막 내용이 추가됨.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추가했어. 흥미진진하게 만들려고. MSG 첨가. 안에 살아가. 이게 포인트가 이 정도야. 정보가. 그지? 근데 얘는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야. 오, 여기는 도치 여기 앞에만 있었고 선상 반란이라고 하기에는 선내가 평상시였어.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일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자연재해일 확률이 높다. 근데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문서가 없어졌다는 거는 도망칠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야. 문서를 파기하고 이럴 상황이 있었다는 거고 구명정이 또 없었다는 것은 뭔가 탈출했을 거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지. 판단할 시간이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알코올이 9통이나 없어졌고 펌프가 분해돼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 요것들은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고
내 반란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인지를 했다. 그리고 요거를 썼다는 건데 요 두 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알코올 9통하고 펌프가 분해됐다는 거.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았다는 게, 그러니까 해적을 만나면은 이 안에 있는 그 약탈이 돼야 되는데 약탈 흔적이 없었다는 거야. 알코올 9통은 붉은 오크라 기화가 잘 돼서 그냥 시간 흐르면서 비어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맞아, 기화 가능성 있음. 그냥 태풍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서 물이 차고 폭풍우가 치고 물이 차서 펌프로 했는데 펌프가 지금 두 개는 고장나서 분해해서 고쳐받고 하나밖에 안 돌아가서 빼내는 것보다 차는 게 더 빠르니까 상태 봐가지고 아 이거 배는 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서류랑 파기하고 항해도구 챙겨가지고 구명정에 타서 탈출을 했는데 남은 알코올 9통은 기화돼서 오크통이 붉은 오크통이라서 기화가 돼가지고 사라졌고 개인용품들은 뭐 당연히 뭐 급한 게 아니니까 놓고 가고 그렇게 해서 떠다니다가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식량도 안 챙겨왔다고? 식량 챙겼는데 남아있는 거겠지. 식량을 다 담을 순 없으니까 구명정에. 돌고래로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말이 안 돼. 돌고래 여기 갑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무너졌다.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선장 일행만 받겠지. 뭐 다 모여서 그걸 봐? 준비해서 탈출한 거라 돌발 사고는 절대 안 돼. 그래 이게 서류를 파기를 하고 혹은 가지고 타고 항해도구도 없어진 거 보면 챙겼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친한 친구가 우연히 배를 주었다는 게 너무 이상한 듯? 근데 친한 친구가 우연히 배를 주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할까? 오히려 의심받을 상황이라는 거를 알 텐데. 그래서 앞에를 깔았다. 앞에 요걸 깔았다. 대보 1등 항해사 대보를 깔았다. 아 난 싫어 대보가 아 그래도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만들었다. 거듭 거절한 걸 사람들이 의심할 거야. 그럴까봐 이 에피소드를 넣었다. 역으로 갔다. 그리고 나는 요것도 있어. 확실히 보험 사기를 노리고 빈 배를 갖고 와서 10억을 받아서 했는데 이 선원들이 활동을 멈춰야 하잖아. 여기에 내 남은 커리어도 다 사라지고 해야 하잖아. 그게 남는 장사가 아닌데 그 손해잖아. 그 일을 계속 못하잖아. 아니면 그 손 털고 나가려고 했나? 그러면은 이건 어때? 안 그래도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지.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거야. 다 사라지겠다. 선원을 죽이는 거지. 선원은 몰래 죽여. 뭐 대보 정도랑 뭐 몇 명 짜가지고 죽이고 나머지는 친구한테 부탁하고 남미로 팀. 싸움의 흔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싸움이 아니지. 막 챙챙챙 막 이런 게 아니고 대규모 반란 이런 게 아니고 한 명씩 어몽어스 아니면 뭐 식사할 때 거기다 넣어가지고 조용히 죽이는 거야. 조용히. 알코올에 약 탔나? 그 알코올 아니잖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고 선장은 그 서류를 파기하고 항해는 해야 되니까 항해도구 챙겨서 구명정으로 아마 그 근처 탈출할 수 있는 데서 했겠지. 그래서 탈출해서 남미 쪽으로 가고 잠적. 그리고 친구한테 나눠 갖자. 뭐 어떻게 뭐 해서 뭐 했다. 이건 어때? 왜 굳이 그런 리스크를? 왜냐하면 그만하고 싶어서. 그리고 집사, 부잣집 집사로 신분 세탁. 이날을 위해 어린 딸에게 킬러 교육을 시켰다면? 딸 2살이야. 어떻게 킬러 교육을 시켜? 근데 나는 내가 만약에 그 선장 입장이라면 그것도 좀 안 날 것 같아. 왜냐면은 보험금을 타내리라는 보장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야. 이게 그러니까 봐봐.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친구가 분배를 할 것 이거 자체가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지. 아니면 이건 어때? 이 선장이 모하우스 선장한테 좀 담궈줬을까? 거기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술자리 싸움 썰이 있었잖아. 그게 술자리 싸움 썰은 아니고 몰래 담궈. 한 사람당 다 1킬씩만 맡아서. 그러니까 싸움의 흔적이 없는데 몰래. 평생 의심한 거 보면 무슨 논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 뭔가 좀 평생 의심할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계속 의심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래 또. 근데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는 보험 사기 시도하기가 너무 쫄리지 않아? 난 그렇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 그리고 너무 의심받을 수 있는 친구가 신고를 한다? 근데 사실 뭐 처음이라는 건 결국은 만들어지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라고 김성모 시리즈에 나온 것 같음. 처음이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가는 거지. 참, 아무튼 요거는 진짜 어렵네요. 이거 재밌다 이거. 다른 미스테리? 광해군 시기에 UFO 소동도 있는데요. 이거 알아요? 조선왕조실록 중 광해군 일기의 천문 기사에 특이한 기상현상이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현재 와서 추정하기가 어렵지만 호련히 어떤 물체가 하늘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백주대낮에 나타난 이 현상은 당시 옛날 사람들 눈에는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서울, 평안도 및 강원도 일대에서 확인되었을 것이다. 9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야,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됐네요. 강원감사 이영욱이 치계하였다. 치계가 뭐야? 보고하였다. 강원도 간성군, 원주목, 강릉부, 춘천부, 양양부 이렇게 강원도 곳곳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야. 이게 현상이 간성군에서 8월 25일 사시 푸른 하늘에 쨍쨍하게 태양이 비치었고 사방에 한 점 구름도 없었는데 우레소리가 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갈 즈음에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니 푸른 하늘에서 연기처럼 생긴 것이 두 곳에서 조금씩 나왔습니다. 형체는 횃무리와 같았고 움직이다
하다가 한참 만에 멈추었으며 우레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났다. 원주목 대낮에 붉은색으로 배처럼 생긴 것이 길게 흘러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갔다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 천둥 소리가 크게 났다가 멈춤. 천둥 소리, 우레 소리, 엄청 큰 소리가 났다는 거야. 소음이. 강릉부에서는 8월 25일 4시, 똑같이 4시야.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하늘에 나타나 작은 소리를 냈음. 형체는 큰 호리병 같은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고 하늘 한가운데 북방을 향하면서 마치 땅이 추락할 때 됐습니다. 아래로 떨어질 때 그 현상이 점점 커져 3, 4장 정도였는데 그 색은 매우 붉었고 지나간 곳에서는 연이어 흰 기운이 나타나다가 한참 만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뒤에는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사라지고 소리가 들렸어. 사라지고. 이게 우레 같은 소리는 항상 나오네. 세숫대야처럼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나 땅에 내릴 듯 하더니 하늘 한가운데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더니 흰 구름으로 변하여 선명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하늘에 붙은 것처럼 날아 움직여 하늘에 부딪힐 듯 끼어들면서 마치 기운을 토해내는 듯 했는데 한가운데가 끊어져 두 조각이 되더니 한 조각은 가운데가 끊어져서 두 조각이 됐대. 한 조각은 동남쪽 한 장 정도로 가다 연기처럼 사라짐.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뭔가 둥글둥글 붉은색이고 소리가 엄청 크고 무슨 연기 흰색 뭐가 있어. 그리고 사라져. 근데 이게 곳곳에서 발견됐어. 그지? 강원도 쪽에 다 발견이 됐어. 사건 당일인 8월 25일조에는 관상감에서 관측한 것으로 보이는 영두성 목격 기사와 평안도 선천군에서 확인한 동일 사건의 기사가 남아있다. 정체불명 해설. 여기서 발견됐는데 남쪽에서 북쪽, 남쪽에서 북쪽, 여기서 봤다는 거는 북쪽에서 남쪽 이렇게 됐을 것이다. UFO의 비행과 유사해 보이는데 왜 유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요. 전국 곳곳에서 아니면 한양에서는 목격이 돼야지 정상입니다. 춘천과 서울은 가까워요. 여기 춘천 아니야? 가까워. 그럼 보여야 된단 말이야. 춘천에서는 큰 동이처럼 보이고 경기도에서는 안 보이는 유성이 있을까? 정말 유성이었다면은 특이 현상이 목격돼야 하는 식으로 기록돼야 되는데 강원감사와 평안북도만의 보고만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강원감사만 일을 해. 여기만 일을 했다면 기록을 안 한다면 막 자고 있어. 막 낮잠 자고 있어. 여기는 막 엄청 일을 잘해. 이 강원도 강영욱 님이 이걸 잘해가지고 체계가 잡혀가지고 촥촥 보고가 돼. 근데 다른 경기도는 안 했다면 유성은 슉 하고 지나가지 2시간 동안 계속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는 지금 계속 시간대가 어때요? 9시, 11시를 넘어서 4시를 넘어서 5시, 2시까지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독자적으로 빛을 내는 혜성이라면 지구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육안으로 보이므로 긴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유성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유성이 뭔지는 알아. 왜냐면 봤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하진 않지. 하나였다가 가운데가 끊어져 두 조각이 되더니 연기를 피우면서 사라졌다. 밝게 빛나더니 사라졌다. 그러니까 유성은 알 거란 말이지. 이때 당시에 그냥 쓰레기 봉투 날아다니는 거일 듯. 러시아 유성 영상 보면 저거랑 똑같음. 아 그래요? 아 유성일 수도 있다는 거야? 유성이 지나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는 기록을 이렇게 해요. 별똥별이 남아성 아래에서 나와서 천시성 아래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바리떼 같고 꼬리 길이가 7에서 8척으로 색깔이 붉고 빛이 땅을 비추었다. 그러면서 별똥별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함. 굳이 막 가운데가 쪼개져서 날아가고 뭐가 하고 이러지 않는다. 근데 25일에 운석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평안도 선천군에서도 발견이 됐고 폭발형 유성의 안시 관측 시 볼 수 있는 광경과 대단히 유사성이 높다. 폭발형이라서 몰랐던 건가? 여기 있네요. 아, 그 아까 러시아 이게 이건가 보다. 붉은 빛이 지다가 흰 연기를 만들어내다가 가다가 사라지고 해버렸다. 그러네. 이렇게 뭐 남에서 북으로 가고 뭐가 가고 그러다가 커졌다가 충분히 갈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영두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강원도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보면? 강원 스타일인가 그게? 그래서 유성은 대단히 가까이서 관측되는 근접체이므로 관측한 위치에 따라서 유성의 진행 방향은 충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쇤내가 똑똑히 봤구만요. TV에 나오는 머슴특 무언가를 똑똑히 봤다고 함. 무언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말함. 그리고 옛날 TV 그 사극특 지방에 사는 관리 서울 말투 씀 서울에 사는 머슴특 사투리 씀 서울 UFO 격추 미수 사건 재밌어요. 1976년 사건입니다. 서울에 UFO 격추 미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76년 10월 14일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북 일대에 있었던 미확인 비행물체 근접 조우 사건입니다. 해당 비행물체가 청와대 상공에 진입했기 때문에 청와대 상공 UFO 사건이라고 불리고요. 대한민국 국군이 비행물체 격추를 시도했다는 점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로스앤젤레스 전투와 같이 UFO 근접 조우에 무력을 사용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괴 비행체를 발견해서 조명처럼 밝은 빛을 내고 있었고 천천히 남아있는데 누구는 북한에서 내려보낸 전투기 편대라고 생각했다. 자, 라디오 대사로 이 사건을 알렸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주황색 예광탄이 하늘을 가리고 UFO의 십자포화를 퍼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낮은 속도로 적어도 비행 중이었음에도 이 상하리만큼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회피 기동을 하기는커녕 대열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밝은 조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십 분간의 격추 시도 끝에 해당 물체가 북서쪽으로 물러남. 이게 그냥 쭉 갔다는 건가? 회피 기동 막 정신없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던 길? 이거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갈량처럼 총알 수거해 간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채팅창에 우주 제갈량 여기다 지푸레기를 잔뜩 심어놔서 미사일 수거한 거 아니냐. 어두운 밤에 불빛만으로 발포를 하게 하여 회수해서 뭐 탄두는 도착하지 않아요? 탄두가 폭발하나? 자, 미스테리 사건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야, 유명한 사건이요? 제 7대 루칸 백작 존 빙엄 사건? 7대 루칸 백작입니다. 원래 지체 높은 백작 가문의 자제로 본명은 리차드 빙엄이다. 루카는 자기에 따라 하사받은 영지이고 아일랜드 더블린 근교에 있다. 빙엄 가문은 아일랜드로 이주한 잉글랜드인의 후손이며 영국으로부터 아일랜드 지방의 백작위를 받았다. 하지만 존 빙엄은 가문의 역사와 무관하게 런던 토박이었고 백작이 되었을 때 이미 아일랜드는 사실상 독립한 상태라서 백작위는 그냥 허울이었다. 이름만 있는 거야. 이름만. 권한은 없고 귀족답게 이튼 칼리지를 졸업한 뒤 은행원, 도박사 등의 직업을 전전하다가 결혼하여 새 아이를 두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듯 했으나 1973년 이혼하고 말았고 루카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놓고 전 부인과 갈등을 겪었는데 보모를 넣어준다는 구실로 부인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11월 7일 밤에 루카는 술에 취해 부인의 집에 쳐들어가 준비한 쇠파이프로 마구 휘둘렀는데요. 근데 죽은 사람은 부인이 아니고 자신이 부인을 감시하도록 보낸 보모였습니다. 이후 루카는 지인의 집으로 가서 범행을 부인한 뒤 다시 나가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루카의 차가 근처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경찰은 그의 소재를 찾아내지 못했고 심지어 자산을 염두에 두고 해안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못 찾았다가 이후 1999년에 법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루카는 실종되어 생존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루카의 아들은 백작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 2월 3일 42년 만에 법원이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인정이 됐고 전 부인과 갈등을 겪었는데 양육권이 이제 부인한테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모를 넣어준다는 구실로 보모를 통해서 정보를 들었겠죠. 술에 취했는데 부인의 집에 가서 쇠파이프를 막 휘둘렀는데 자기가 심어놓은 보모를 죽였어. 그리고 지인 집으로 가서 난 안 했어 하더니 사라졌다. 그리고 루칸의 차에서는 루칸이 발견되지 않았다. 2007년에 뉴질랜드에서 루칸과 용모가 비슷한 로저 우드게이트라는 사람이 발견되다. 당사자는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호사가들은 여전히 루머를 만든다. 그가 루칸 백작이라고 지목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로저가 사용하는 영어는 전형적인 영국 상류 귀족들이 쓰는 언어다. 이른바 포쉬 잉글리시를 구사했다는 뜻이다. 전문 생존 방법이 없어 집 없이 차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봐 영국의 명문학교인 이튼스쿨을 졸업하고 영국군에서 복무한 루칸 백작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1999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8년 뒤에 발견했네. 차에서 생활하는 루칸 백작이 빙엄 가문이 우드게이트 가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로저는 영국과 아일랜드에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빙엄 가문이 아일랜드에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웃에 살았던 마가렛 헤이스라는 여자가 그를 루칸 백작이라고 지목했고 조사를 했는데 10살이나 더 어리고 키도 더 작았다고 함. 내가 영국 출신인 건 맞지만 루칸 백작 사고가 발생하기 5개월 전에 이미 런던을 떠나 뉴질랜드 정착했다고 말함. 술에 취해서 보모를 때려 죽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라면? 보모를 노리고 죽인 거라면? 보모가 악당이었다면? 그리고 누카도르가 맞다면? 보모가 아니고 부모였던 거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맨체스터 박물관의 움직이는 석상 사건. 오시리스 신상이 대낮에 저 혼자 움직여 화제가 된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네부세누라는 조각상이 기원전 1800년경에 제작되어 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신상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한 대체물이라고 사용됐고 특히 시신이 파괴되거나 훼손됐을 때 영혼이 대신 깃들 수 있다고 믿었음. 보험 육체 고속으로 돌려봤는데 특이점이 발견됨. 보통은 낮에는 평범하고 밤에 움직이는데 이거는 밤에는 움직이지 않고 낮이 되어야지만 지 혼자 움직임. 회전해. 빙그르르 돌면서 보는 방향만 바뀜. 회전 속도가 극히 느림. 대낮에 움직이는 거라서 사람들이 알아볼 법도 한데 너무 느려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보는 사람들은 몰라. 그거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게 힘이 전반적으로 일정하다는 뜻. 자, 이 신상인데 얘가 돌아가. 밤에는 안 돌아가. 낮이 되면 돌아가. 밤이 되면 안 움직여. 그러다가 여기 뒤에까지 가고 나면 다음날 뭐요 누가 돌려놨어? 저 아닌데요? 개소리 하지마. 그래서 딱 돌려봤는데 지가 알아서 돌아가. 사람들이 계속 만져서 그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져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은 뭔데? 이게 뭔데? 개징그럽네.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고 있대.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의 상징인 해적 물고기라고 합니다.
근데 뭔 상관이야? 스파게티랑 해적물고기랑? 그는 산, 나무, 난쟁이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를 창조했다고 한다. 수백 년 동안 음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선지자 바비 앤더슨이 캔자스 학교위원회에 보내는 서한이 노출되어 그 정체가 세계 곳곳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의 아름다운 명가락과 그 인자한 자태에 세계인들은 매료되어 폭발적으로 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카더라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를 막 비꼰다고 느껴서 불쾌하게 느낀다? 이건가? 그러니까 왜 생겼냐면 미국 캔자스주에서 창조설 신봉자들이 지적 설계를 필수 과목에 포함하자며 강하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캔자스 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의 생물학 수업에서 지적 설계와 진화를 동등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오리건 주립대 물리학 석사인 바비 앤더슨이 정체가 모호한 지적 설계자 대신 어떤 존재를 제시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였는데, 지적 설계론을 가르치려면 지적 설계에 더해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도 같은 시간을 들여서 가르쳐야 한다는 항의적인 서신을 보냈고, 이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됨. 처음에 풍자로 시작한 건데 이제 뇌절이 계속돼가지고 정식 종교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미트볼이구나 이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진화론이 사실 검증이 안 됐잖아. 론이잖아. 그치? 이런 가설을 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외에 이 지적 설계 가설도 왜 안 가르치냐.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라는 요것도 가르쳐라. 그럼 다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론이라고 부르는 거지 검증은 다 끝남. 그래서 날쓰게도 요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종교로 만들어짐. 근데 이거는 별로다. 이거는 별로고 이게 웃겨. 이게 귀여워. 이게 귀여워. 요거는 별로 안 귀여워. 마무리는 롤로 하는 게 좋겠죠? 자, 롤로 마무리 짓고 할 건 해야지.